대한민국 뉴스들에 대한 공정한 시선, 법률 시사토크 이슈 프리즘. 안녕하세요, 전혜원입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이명박 정권 시절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당하며 검찰의 칼날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관여 활동을 벌인 것은 물론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그가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직권 남용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처벌한 이 판결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2008년 대한민국 사회를 공분에 떨게 한 조두순이 3년 뒤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검찰과 법원의 사건 처리나 처벌 수위가 적정했는지를 놓고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지난 10일 기준 43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과연 어떠한 쟁점이 있는지 잠시 후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의붓 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해 출산까지 하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 8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양형 이유를 밝힌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담당 판사마저 있어서는 안 될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울음을 참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대학병원 교수의 수련이 전공의에 대해 폭력을 휘두르는 이른바 백색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하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성범죄와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겸직 교직원과 전공의는 모두 313명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 중 81.1%가 공무원법상 징계로 치지 않는 훈계, 주의, 경고에 그쳤고 경징계는 13.1%, 중징계는 5.8%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어떠한 사건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강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 결국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해 세수가 전년 대비 24조 원 이상 더 거치는 역대급 풍년을 기록하면서 세수 탄성치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18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3% 늘어났고 세수 탄성치는 2.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 탄성치는 세수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로 나눈 수치로 1보다 높으면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으로 세수가 더 거쳤다는 의미인데요. 과연 세수 풍년을 기록한 지난해 우리의 삶은 행복했었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이슈를 쫓아가 봅니다. 변호사 추격대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수경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간 브리핑 내용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다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마 이 조두순이란 이름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 시청자분들도 잔혹함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변호사님 어떤 내용일까요? 예,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라는 글이 올라오면서부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뭐 그전부터 이 조두순이 언제 출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국민적인 관심과 분노는 계속되고 있었고요. 그렇군요. 조두순이 벌써 출소할 때가 됐군요. 언제 구체적으로 출소를 하는 거죠? 네, 뭐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 13일 그날 출소하게 됩니다. 한 3년 정도 남아 있는 거네요, 일단은. 예. 근데 정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였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분노를 하고 있고 이렇게 분노를 멈추지 않는 것조차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이 법조 적용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받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지적받는 부분이 다름 아닌 죄를 적용한 부분에 있습니다. 죄를 적용한 부분이요? 어떤 예. 죄를 적용했길래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가요? 예, 검찰이 조 씨를 기소한 것이 2009년인데요. 네. 당시 법에 따르면 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의 강간상해죄를 적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성폭력 특별법과 이 강간상해죄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뭐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형을 보게 되면 성폭력 특별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 검찰이 적용한 이 강간상해죄를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정형이 7년이냐 5년이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이 조금 더 강한 수이네요. 그렇죠. 예.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부도 엄청났고 이 법이라는 것이 여론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해당 범죄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굉장히 잔혹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검찰은 왜 법 적용을 이렇게 했을까요? 예, 뭐 그 이유가 그 2009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네. 이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 2008년, 그러니까 그 전해죠. 그러니까 6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네. 이 개정 내용이 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상해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처벌이 추가가 된 거죠. 예. 근데 이 검찰이 조 씨를 기소하면서 네.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전에 해왔던 관행대로 네. 형법을 적용해서 형법상의 강간상해죄로 기소를 한 것이죠. 2008년 6월에 이 법이 개정됐는데 이 조두순이 2009년에 예. 이제 고소를 당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적용을 하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근데 요즘 재판을 하는 경우를 보면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공소장을 좀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에 대한 비난이 더 집중되는 것인데요. 그렇군요. 예, 검찰이 그런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네. 이 법조계에서는 뭐 당시에 그 조 씨가 극구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검찰로서는 유죄를 입증하는 데 집중을 했고 예. 그 결과 이 공소장 변경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간과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와서 이 상황을 보면 해당 부분을 좀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변호사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외에 또 다른 사항이 있을까요? 네, 그 당시 1심 법원이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사건을 기소했던 검사는 무기징역의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항소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항소하지 않았을까요? 이 그 재판을 담당했던 공판검사가 또 검찰 내부에 그 항소 기준에 맞춰서 항소를 포기한 것 역시 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징역 12년이라는 형이 강간 상해범에게는 다소 이례적인 중형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
검찰이 항소심에서 좀 더 다퉜어야 한다라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당시 이 사건이 너무 잔혹했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견을 반영하자면 뭐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벌을 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 또 1심 법원이 조 씨가 만취한 나머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인정을 했는데요. 네. 만약에 항소심에서 검찰 측이 항소를 하고 더 치열하게 다퉈서 조 씨가 심신미약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다라고 인정이 되었다면 형량은 더욱 가중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도 2심에서 충분히 사실관계를 다툴 만한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요. 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그러면서 2심 법원과 대법원은 1심 선고였던 1심 선고형인 징역 12년형을 확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보다 높은 형은 줄 수가 없었던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감호 처분에 대한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 당시 법원이 조두순에게 내린 처벌이 징역 12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7년, 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했는데요. 네. 조 씨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치료 감호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치료 감호 처분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당시 형법상 이제 치료 감호 처분이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중 처벌. 일단 그럼 이중 처벌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이 변호사님? 예, 뭐 흔히들 일사부재리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요. 네. 동일한 범죄를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적인 가치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동일한 죄로 두 번의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두순의 경우에는 이미 확정 판결로 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동일한 죄를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는 단순한 분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처벌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더 나타내고 있는 게 요즘의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있지만 또 재심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건을 두고 법적으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변호사님. 뭐 일각에서 이제 재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실 뭐 재심은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 형법에는 그 재심 사유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재심을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사람이 그 억울함을 벗는 데 사용하는 것이 재심이기 때문에 이번 경우와 같이 형량이 낮다거나 뭐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재심이 벌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전혀 없나요? 예. 너무 안타깝네요. 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변호사님께서도 워낙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이미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네. 재심을 다시 한다거나 형량을 늘리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예. 이제 재심 사유 같은 경우 뭐 유죄를 무죄로 바꾼다거나 이제 뭐 피의자 구제를 위한 쪽으로만 재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이 맞고요. 설령 이제 관련 법들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소급 입법 금지 원칙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당장 이 조두순 사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선은 이 조두순의 출소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청와대에 이렇게 청원을 했다고 하니까 일단 청와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브리핑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 두 분의 변호사님이 가져온 이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오늘 이성은 변호사님 준비를 하셨네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예, 요즘 도로나 보도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전기 원동기를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전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전기 원동기, 세그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정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요즘 뭐 인도는 물론이고요. 뭐 한강공원 같은 데도 많이 타고 다니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두 분은 혹시 뭐 타보셨나요?
임 네. 변호사님? 저는 이제 한강시민공원에서 한번 대여해서 타봤는데요. 대여를 해주는군요. 예, 그게 또 무게중심 잡는 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음. 재미는 있지만, 그래서 어렵게 한번 타봤습니다. 공원에서 타보셨군요. 네. 그래도 좀 재미는 있나 보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속도도 있고 해서 예, 재미는 있었어요. 놀이기구처럼 네. 지금 이용을 하신 거고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거 애기들 장난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어른들이 이런 걸 타나. 네. 그래서 최신머리였기 그런 거 타면 안 되지. 그러고 저는 안 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다니시는 분들은 봤어요. 예. 옆에 휙 지나가는 것도 보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좀 사고 위험성이 좀 높아 보이더라고요. 예, 요새 뭐 세그웨이뿐만 아니라 뭐 자전거에도 이 전기 원동기를 달아서 타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뭐 킥보드, 뭐 전동 킥보드라고 하죠. 그런 거, 전동 휠, 뭐 이런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지나다니시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 보이기도 한데, 네. 이렇게 많이 대중화가 되면서 그 안전성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고율이 굉장히 올랐죠? 예, 뭐 실제로도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올해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전동휠 같은 개인용 이동수단과 관련된 사고가 예. 2012년에는 뭐 29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014년에 40건, 2015년에 77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37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 4년 사이에 무려 4배나 급증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이마저도 지금 이것은 보험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험사와 무관하게 벌어진 사고까지 실제 통계에 친다고 한다면 예. 실제로는 정말 많은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4년 사이에 4배면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한 건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자동차 도로뿐에서만이 아니고 인도에서도 사고가 적지 않게 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전동 휠 같은 전기 원동기들이 이 도로, 인도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 막 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민들과 부딪히는 사건들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고요. 예. 또 실제로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예. 얼마 전에 그 한강시민공원 같은 곳에서 전동 휠을 타는 도중에 이 사람을 피하려다가 난간을 들이받고 하천으로 떨어지는 사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정말 위험하네요. 네, 정말 말만 들어도 위험천만하게 느껴집니다. 때문에 요즘에 이 도로 위에 새롭게 위협으로 떠오른 이 자전거나 킥보드 같은 걸 두고 고라니와 합성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라니, 킥라니 이런 말들을 하곤 하던데 이게 해킹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윤 변호사님. 네, 아직은 특정 모델에 한정되는 예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모델들이 있거든요.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해커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조정을 해서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탑승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정지를 하게 되면 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자에게도 또 다른 시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위험이 되고 있는 전동 휠, 전기 자전거 법적인 부분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동 휠이나 전기 자전거 뭐 어린이들도 타는 것 같았고요. 어른들도 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이?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아마 지금 전기 자전거를 타시거나 전동휠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네. 아마도 법을 위반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요? 예. 기준이 있나 보네요. 그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 현행 도로교통법 규정인데요. 그 전기 자전거나 전동휠, 세그웨이 같은 1인 이동 수단을 원동기 정치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면허가 있는 16살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또, 아니, 사실 면허가 있어야 전동기를 탈 수 있다는 게 확 와닿지는 않는데, 네. 자전거 같은 거 우리 탈 때, 킥보드도 마찬가지고, 네. 면허 없어도 탈 수 있잖아요, 솔직히. 예, 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네. 예, 도로교통법에서는 쉽게 말해서 사람의 힘이 아닌 동력장치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동력장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한 나이에
면허를 취득한 후에 비로소 탈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아, 이렇게 모터 같은 동력 장치가 있기 때문에 면허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런 1인 전동기나 이렇게 이동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뭐 이런 데까지 면허를 따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시속 한 20km에서 30km까지 달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스쿨존을 생각해 보면 스쿨존의 제한 속도가 30km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면허가 있는 것이 이용자 또는 이게 보행자를 비롯한 다른 제3자에게 좀 더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예. 조금 더 안전하게. 예.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용 자격 문제 외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윤 변호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이제 이용 장소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는데요. 장소요? 아마 거리를 나가서 보시면 예. 이제 이런 전동 휠들이 자동차 도로에도 다니고 산책로에도 다니고 자전거 도로에도 다니고 맞아요. 다 인도로도 다니고 네. 그러고 그런 상황인데 예. 혜원 씨께서는 어디로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좀 헷갈리는 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인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또 지금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또 차도로만 다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들 조금 낯서시겠지만 네. 정답은 이제 오직 차도로만 다녀야 한다. 차도로만 다녀야 되는군요. 그래서 면허가 또 더 중요한가 네.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처럼 자전거 도로나 인도, 산책로로 다니는 것은 이제 모두 불법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불법인 경우가 많으실 거다 얘기하신 게 이 부분에도 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도를 제외하고 모두 불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런 걸까요? 조금 전에 그 이성환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 같은 제품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는 아니지만 오토바이도 역시 원동기로 분류가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동휠이나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차도를 이용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전동휠이나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 등을 이용하려면 16세 이상의 면허를 따야 되고 차도로만 다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은 뭐 이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면허를 따야 되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전동휠이나 세그웨이 구조가 사실은 자동차보다는 안전에 좀 취약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겉으로 몸이 다 드러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 인도는 무조건 안 돼, 차도로만 다녀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그러면 위험에 우리를 내몰자는 것이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변호사님. 예, 뭐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런 예. 의미에서 이 주제를 선정한 겁니다. 정부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이 1인 이용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원동기 자전거들을 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뭐 논의를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네. 뭐 1년이 되도록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지난 5월부터면 예. 한 뭐 넉 달 넘어가는 것 같은데 예. 뭐 빠른 시일 내에 그 법들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제품을 개발하고 먼저 이용한 것은 어쨌든 해외잖아요. 우리 또 해외에서 들여온 거니까. 예. 해외에서는 어떤 규칙들이 있나요? 뭐 여러 선진국 등에서는 관련 법들이 좀 어느 정도는 정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미국을 보면 미국은 면허나 보험, 차량 등록, 주행 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하고요. 보험도 다 있고요. 예, 일본의 경우에 보면은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을. 예. 그래서 이제 전조등이나 방향 지시 등 구조의 장치, 뭐 보안 기준 이런 것들을 준수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하고요. 예. 특이한 것은 그 업체에 대해서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수단 구매자에게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그 1인용 이동수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인가요? 궁금해지는데요. 예, 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체코의 아. 프라하의 경우인데요. 예. 이곳에서는 그 1인용 전기 스쿠터 세그웨이 운행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프라하의 경우에는 세그웨이를 운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81달러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하니까요. 네. 참 강력한 규제죠. 그러니까 예. 아예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해놓은 거네요. 예. 1인용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장소적인 측면에서 해외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뭐 독일의 경우를 보면요. 예. 그 독일은 2009년부터 전동일 관련 면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동일 면허를 딴 사람은 자전거 도로와 일반 도로에서 탈 수 있도록 했고요. 예. 미국은 아예 이 전동일을 저속 자동차로 보고서 역시 도로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싱가포르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휠을 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헷갈리는 부분인데 해외에서도 저희보다 먼저 도입을 하긴 했지만 아직은 좀 규정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이들 나라마다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일단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1인 전동기 이동수단을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제도나 법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이런 편리한 교통수단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오게 될 것인데요. 그 편리한 만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안전이겠죠. 안전. 예, 뭐 자동차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이동 수단이지만 과거에는 뭐 안전벨트를 맨다든가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 안전 기준이 별로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 맞아요. 우리가 초기에는 그랬겠죠. 예, 운행을 해왔고 그로 인해서 다치는 사람들 생명까지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네. 또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라는 의식이라든가 술을 먹으면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라는 의식들이 많이 보편화돼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러한 편리한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준만큼은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변호사님은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술과 시장이 무르익은 거에 비해서 네. 법과 제도가 이제 너무나 미흡한 실정인데요. 1인 이동수단에 대해서 국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좋아진 데 반해서 지금 현재 법 규정 자체가 너무나 불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이제 명확화하고 이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네. 뒷받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던가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던가 네. 이런 이제 안전 규정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약관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전을 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전기, 원동기 그 방지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촌철살인 한마디 어떤 내용 써주실지 궁금합니다. 써주십시오. 1인 이동수단을 원동기 정치 자전거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면허가 있는 16살 이상만 탈 수 있습니다. 이런 전동 휠들이 자동차 도로에도 다니고 산책로에도 다니고 자전거 도로에도 다니고 맞아요. 다 다녀요. 인도로도 다니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편리한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준만큼은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안전 규정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 약관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전기, 원동기에 대해서 두 분 촌철살인 한마디 어떤 내용 써주셨을까요? 이성훈 변호사님 먼저 보겠습니다. 역시 감성 변호사 무슨 시 한 구 쓴 것처럼 써주셨어요. 예, 뭐 아주 흔한 우리 속담이죠. 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 안전 문제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흔하게 보는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것은 속도가 상당합니다. 그게 뭐 30km 이상 간다고 하니까 이것은 뭐 자동차 못지않은 위험한 이동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안전 헬멧을 쓰지도 않고 뭐 장갑이나 이런 보호 장구가 전혀 없는 상태로 휙휙 지나가는 것을 보면
참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과 부딪히는 보행자의 경우에는 정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관련 법들이 빨리 정비가 돼서 타시는 분이나 지나다니는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빠른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변호사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안전 제일이라고 적어봤는데요. 네. 이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좀 반성을 했는데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몇 번 타보기는 했는데 이제 나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의 안전까지도 고려하면서 이제 편리함과 재미도 추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두 분 모두 안전을 강조를 해주셨네요. 이게 뭐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편리할 수 있는 너무 많은 도구들이 생기는데 그 속도를 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발전된 그런 과학기술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들을 빨리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변호사 추격대 이제 두 번째 이슈 만나볼 순서인데요. 두 번째는 윤수경 변호사님 준비하셨죠?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이슈는요, 사내 성폭행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 번 사건이 보도되면서 다른 곳에서도 나 역시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 피해 사례들이 나오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사내 성폭행 사건들이 줄줄이 터지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나씩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초로 알려지게 된 사건이죠. 한샘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걸까요? 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요. 이제 한샘의 신입사원이었던 A씨가 예. 지난달 29일에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 작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회사 직원들로부터 잇따라서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이 그 계기인데요. 예. 실제로 A씨의 동기는 지난해 12월 회식 때 화장실에서 A씨를 향해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했고요. 화장실 몰카. 네, 아. 화장실 몰카를 시도하는 바람에 예. 이 남자 직원은 퇴사 조치가 됐고 현재는 재범으로 구속된 상황이라고 오,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이 불행히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예. 몰카 피해자 A씨는 치유를 받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정말 말만 들어도 안타깝습니다. 뭐 몰카 범죄를 당하고 좀 심적 부담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범죄를 당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이 두 번째 일어난 과정에서 성폭행이 한샘의 교육 담당자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A씨가 평소에 믿고 의지했던 한샘의 교육 담당자와 인사팀장으로부터 추가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교육 담당자는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던 인물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몰카 사건 이후에 A씨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도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지난 1월 13일 밤에 두 사람이 술을 함께 마셨는데요. 그 교육 담당자가 A씨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모텔로 끌고 가서 두 차례 성폭행했다라는 것이 신입사원 A씨의 주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정도면 중징계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예, 아마 그랬다고 한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일이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한샘 측은 성폭행 사건이 접수된 후에 그러니까 올해 1월 24일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교육 담당자를 징계 해고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법무팀에서 인사팀으로 사건이 이관된 다음에 예. 이제 상황이 조금 또 뒤틀리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의 말에 따르면 새로 사건을 맡은 인사팀장이 해고 등을 언급하고 강압적으로 A씨를 회유하면서 예.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 그런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성폭행으로 이미 해고 통지를 받았던 교육 담당자는 사건이 발생된 뒤에 지속적으로 피해자인 A씨 집을 찾아가서 고소를 포기할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자세한 건 조사를 통해 밝혀봐야겠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적반하장도 유분수 이런 말 그냥 저절로 나오는데요.
예, 그런데 또 일이 여기서 그치지를 않고요. 예. 다시 또 이제 이상하게 진행이 되는데 예. 신입사원 A씨가 인사팀장의 그런 강압적인 태도와 이런 권유, 회유, 이런 또 해고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서 예. 인사팀장이 말한 대로 교육 담당자에 대한 고소를 포기하게 되고요. 아,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해고 통보를 받았던 교육 담당자가 정직 3개월과 전보 조치로 이제 경감된 그런 처분을 받게 되고요. 예. 그리고 검찰도 교육 담당자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예. 그런데 또 더 이제 저희가 놀라운 것은 예. 심지어 피해자였던 A씨는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이유로 해서 6개월 동안 감봉 10%의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성범죄 피해자인데 감봉을 받았다고요? 네. 너무 어이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정말 억울함을 넘어서서 허탈감마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했는데요. 예. 피해자의 고통이 또 여기서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까? 이런 조치가 있고 난 뒤 3개월 뒤에 예. 이제 피해자 A씨는 사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던 그 인사팀장이 또 있는데요. 네. 그 인사팀장이 A씨에게 성희롱과 성폭행을 아. 또 추가로 시도하게 됩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결국 뭐 이 인사팀장이 예. 풍기문란을 이유로 해서 6개월 동안 10% 감봉 조치도 받았고요. 예.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 때문에 해고 조치를 받게 되긴 했습니다만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몇 번입니까? 정말 뭐 괜찮았다가 또 처벌을 받았다가 또 성범죄가 또 일어났다가 계속해서 반복인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성원 변호사님, 지금 윤 변호사님 얘기해준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뭐 검찰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긴 했잖아요. 근데 만약 검찰 조사에서 증거가 충분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나중에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것이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 법적인 처벌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진실이 밝혀진다면 네.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만약에 지금처럼 나중에 어떤 진실이 밝혀졌는데 검찰이나 뭐 이렇게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게 밝혀진다면 어떤 검찰 쪽에서는 책임을 물지는 않나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검찰의 수사 잘못에 대해서 예.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혐의라고 했는데도요, 증거 불충분으로. 예, 그러니까 뭐 지적을 할 수 있다면 예. 검찰의 무능을 지적해서 비난할 수 있을지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예. 답답합니다. 예. 근데 이번 한센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내 성폭행 사건들이 또 있었잖아요, 변호사님. 예, 바로 현대카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네. 근데 뭐 이 사건은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합니다. 뭐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다를까요? 뭐 이 사건은 현재 가해자로 지목됐던 남성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아니 어떤 일이 있었길래 또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한 걸까요? 뭐 경위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예. 이 한샘에 이어 빚어진 이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논란은 한 여성이 역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한샘 성폭행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어 이렇게 글을 쓴다라는 네. 제목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이제 발단이 됐습니다. 예. 자신을 현대카드 위촉 사원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해당 글에서 올해 5월 회식 후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팀장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3개월 뒤인 올해 8월 성폭력 상담소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예. 이 상담소 측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뭐 이제 성폭행을 당했으니까 처벌을 그 팀장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이 드는데 어쩌다가 맞고소까지 하게 된 거죠? 예, 이 고소를 당한 남성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 그 혐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여성을 집에서 성폭행했다. 네, 정신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이 준강간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준강간 사건으로 이제 입건이 돼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근데 이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네. 이런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네. 이 사건을 다시
받은 검찰이 지난달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그 이후에 그럼 맞고소를 하게 된 거네요. 예. 이 사건에 대해서 현대카드는 또 어떤 입장을 내세웠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예, 뭐 현대카드 측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예. 자신들도 이 논란이 불거져서 자체 감사실에서도 했고 외부 감사 업체에도 맡겨서 조사를 했고 또 경찰과 검찰 조사 모두 병행했는데 네. 역시 뭐 결론은 같은 결론이다.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 고소를 당했던 남자 직원이 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해서 이 명예훼손하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무고 혐의로 예. 고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B 씨가 그 허위 사실을 인터넷과 그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를 해서 예. 자신을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아닙니까? 특히나 대기업도 있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한샘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뭐 유사한 성추행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도 은폐하게 급급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내 성폭력 사건 꽤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발표했던 2016년 상담 통계 및 동향 분석에 따르면요. 예. 성인의 경우에 직장 내, 그러니까 사내에서의 피해가 357건으로 전체 34.8%, 그 피해의 약 3분의 1 예. 정도를 차지하는 높은 수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는 당연히 책임을 묻고 또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피해자가 있는 2차 피해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한샘 사건에서도 한동안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피해자와 관련된 신상 정보나 사진들이 좀 무분별하게 돌아다녔는데요. 네.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범죄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피해자의 신상이 보다 더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생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어떤 법적 장치나 제도를 만들게 되면 피해자의 신상을 좀 보호할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참고로 2016년에는 이제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알려줬던 경찰에 대해서 정부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예, 그만큼 이제 우리 법원도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퍼뜨리거나 공개를 할 경우에 예. 좀 처벌하는 법적인 장치들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의 수위를 좀 더 높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이성훈 변호사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제도나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임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예. 그 언론이 너무 흥미 위주로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맞아요. 이게 예. 계속해서 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만을 보도를 하게 되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이런 성폭행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관심이 이 호기심으로 가게 되고요. 이 호기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피해자에 대한 관심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굴까라는 식으로 서로 궁금증만 높여가는 그런 언론의 보도 태도부터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두 분 다 콕 찍어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들이 있는 2차 피해가 개인정보 노출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피해가 있다면서요. 예, 그 최근에 그 한국 여성노동자회 조사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 중에 57%가 사건 후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이런 게 겁이 나서 또 말을 못하고 그렇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불이익,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예, 일단 보도가 되면 그 회사들의 잘못된 인식인데요.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자꾸 이것을 숨기고 오히려 은폐하려는 노력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뭐 파면이나 해임, 해고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집단 따돌림이나 폭행, 폭언 같은
정신적인 피해도 있게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번 한센 사건의 경우를 보면 예.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의지를 갖고 뭐 여태까지 했던 진술을 다시 뭐 번복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그 원인이 예. 이 피해자를 향해서 꽃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시선이 더 많았기 때문에 예. 이 피해자의 의지가 더 확고해졌다라는 것이 피해자 법률 대리인 측의 설명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회사에서 직원이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회사가 미안해하고 좀 보호해주고 뭐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2차 피해까지 있게 한다는 건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두 분 변호사님 이렇게 뭐 이런 성폭행 사건이 회사에서 일어났다. 예. 회사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라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민법에는 이게 사용자 책임이라는 게 있어서 예. 그 직원이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회사가 책임을 같이 지는 네.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꼭 그렇진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그 직무 관련성, 그러니까 사무집행과 관련된 불법 행위만 회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 성폭행 같은 경우는 회사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예. 여태까지는 회사가 책임을 면해 왔었지요. 근데 올해 의미 있는 하급심 판례가 나왔는데요. 네. 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회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예. 이것이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식의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회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예. 적극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회사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예. 윤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한샘 사건의 경우에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인사팀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인사팀 직원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이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인사팀장을 배제를 한다거나 하는 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피해자에게 3번 연속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제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회사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루를 가장 많이 보내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집보다 회사에서 더 많이 지낸다고. 그런 만큼 회사 생활이 좀 편안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내에서 성폭행 범죄가 일어난다면 어떤 법적인 제도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예방 교육이 일단 중요하겠고요. 예방 이제 교육이요? 네. 그리고 이미 이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철저하게 이제 무관용, 무자비 뭐 이런 원칙들을 좀 적용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성폭력 문제를 사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사후적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뭐 보호와 네. 재발 방지를 막는 뭐 대책이라든지 구제 절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전, 사후 나누어서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예, 뭐 현재 우리나라 지금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관련 법들이 뭐 그렇게 잘못돼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적용하는 문화 또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가 문제인데요. 이제 법적인 거 외로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네. 지금 이 사건들이 다 그 회식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아, 이 그러네요. 예, 이게 술을 많이 먹는 이 회식 문화 예. 여기서부터 뭐 성폭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 회식 문화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기업의 인식 변화 이걸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리 변호사님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또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딱 더하면 딱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일단은 사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또 나눠봤습니다. 촌철살인 한마디 들어봐야겠죠. 써주십시오. B 씨가 소위 사실을 인터넷과
그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를 해서 예.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한 피해자에게 3번 연속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회사의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언론이 너무 흥미 위주로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예. 계속해서 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만을 보도를 하게 되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이런 성폭행이 발생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피해자의 신상이 보다 더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내 성폭행 발생 이 주제에 대해서 두 변호사님들은 어떤 촌철살인 한마디 써주셨을까요? 먼저 윤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예, 저는 이제 유비무환이라고 적었는데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미리 준비하면 이제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딱 맞는 의미가 말이네요. 예,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봤던 사내 성폭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후적인 뭐 그런 조치들보다는 사전적으로 이런 이제 피해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적인 인식 변화와 그런 이제 예방책들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예방에 철저할 수 있도록 뭐 법적 처벌 수위도 높이든지 뭐 이런 강력한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변호사님은 외양간종 고치 아니 오늘 속담 하나로 네. 이슈 두 가지를 다 이제 써먹으시네요. 네. 그래서 외양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하루 이틀 뭐 한 해 두 해 나온 얘기도 아니고 계속해서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뭐 네.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피해자의 신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큰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사건명을 붙일 때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중심으로 뭐 사건명을 붙이는 이런 식의 문제들 네. 뭐 그렇게 하나하나 고쳐 나가다 보면 뭐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외양간 좀 고치자. 네. 첫 번째 이슈에 나왔던 그 소화는 또 다른 네. 외양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모든 게 다 예방이 더 철저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성폭행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 기업들에서도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고 법적인 제도도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함께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법률적인 시선을 통한 원칙적인 시사 분석, 법률 시사 토크 이슈 프리즘.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 이슈와 함께 또 냉정한 시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